1946년 도쿄 전범 재판. 법정 안에는 전쟁 지도자들이 피고석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도조 히데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일본의 최고 권력자죠. 그런데 뒷자리 한 남자가 갑자기 도조의 뒤통수를 너무나 얄밉게 한 대 후려갈깁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고 이 코미디와 같은 영상 속의 주인공 바로 오카와 슈메이. 두 사람은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걸어온 길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은 이상을 외치다 실패한 사상가, 또 다른 한 명은 그 실패를 발판 삼아 권력을 잡은 군인. 그리고 그 권력자 도조 히데키는 바로 그 오카와 슈메이의 사상을 자기 입맛대로 변형하여 전쟁 명분으로 써먹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모순에서 시작됩니다. 1936년 2월 26일 도쿄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고요함을 깨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육군 장교들이 무기를 들고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들은 황도파라는 군부의 세력이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재벌, 그리고 군부 고위층을 몰아내고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천황 친정을 실현하겠다는 것. 그날 아침 총리 관저, 육군성, 주요 언론사 건물이 순식간에 장악됐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쇼와 유신, 메이지 유신처럼 일본을 다시 개혁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오카와 슈메이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이들과 교류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고 일본이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대동아 연대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쇼와 천황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내 명령 없이 움직이는 군은 반역자다. 쿠데타는 4일 만에 진압됐고 황도파 장교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통제파, 그리고 황도파의 이상과 구호는 이제 통제파의 손에 들어가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카와 슈메이가 말한 대동아 공영권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아시아 민족의 정신적 각성과 연결시켰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아시아 각국이 자주와 번영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물론 일본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오카와는 군사력보다 문화와 정신, 전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쓴 글과 연설에는 아시아 형제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상주의적 색채가 강했죠. 그런데 도조 히데키가 집권하면서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도조에게는 대동아 공영권은 군사작전과 경제 확장을 합리화하는 깃발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동아 공영권 선언을 보면 겉으로는 공존, 공영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목표는 자원 확보, 노동력 동원, 군사 거점 확장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피터 더스컴은 모던 재팬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동아 공영권은 이상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 전략은 점령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언어로 작동했다. 같은 단어를 써도 오카와는 이념과 이상을, 도조는 전략과 실용을 말했습니다. 이 둘의 거리는 마치 시 속의 자유와 군대의 자유작전만큼이나 달랐습니다. 통제파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아시아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점령지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화북지방, 동남아시아, 필리핀 어디를 가든 일본군이 남긴 건 군사점령, 강제노동, 식량과 자원 수탈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종종 현지 농민들이 기른 쌀과 곡식을 군량미로 빼앗았고 그로 인해 굶주림이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잠시 희생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해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억압을 합리화한 것이죠. 이건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이 완전히 뒤틀린 사례입니다. 정, 해방과 반, 억압이 부딪히면 합, 진보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해방을 가장한 억압이라는 거짓된 합이 나온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가 말한 도덕적 이탈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도 그걸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포장하면서 죄책감을 줄입니다. 전쟁 지도부가 바로 그랬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이상을 왜곡합니다. 그 이상을 만든 사람을 몰아낸 뒤에도 그의 말과 구호를 자기 정당화했습니다. 이상 변질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한 혁명도 실패한 혁명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지만 나폴레옹 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혁명의 열기는 식었고
권력은 군사적 팽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코빌은 구체제와 혁명에서 혁명 이념이 권력 유지 논리로 변질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러시아 혁명도 비슷합니다. 레닌이 세운 소비에트 체제는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약속했지만 스탈린 시대에는 개인 숭배와 공포 정치가 뒤덮었습니다. 혁명의 구호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명령어로 바뀐 것이죠. 한국의 5.16 군사 쿠데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국가 재건을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신 체제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명분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었다면 나중엔 체제 유지를 위한 개혁이 됐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두파의 2.26 사건의 이상 세력은 몰락했지만 그들의 구호와 사상은 도조 체제에서 전쟁 명분으로 재활용됐습니다. 성공하면 스스로 이상을 깎아먹고 실패하면 다른 권력이 그 이상을 빼앗아 자기 입맛대로 씁니다. 권력에 닿는 순간 이상은 온전하게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력 변질은 인간 사회의 상수입니다. 아무리 고결한 이상이라도 권력과 맞닿는 순간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치 시스템을 실험해왔죠. 군주제, 귀족정, 제국, 독재, 공산주의, 심지어 신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제도에서 하나같이 나타난 문제가 바로 권력의 자기 정당화입니다. 한번 권력을 쥔 집단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명분이든 가져다 쓰는 거죠. 이상도, 종교도, 심지어 국민의 이름까지. 2.26 사건에서 통제파가 황도파의 이상을 가져다 쓴 것도 바로 이 패턴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력 변질의 속도를 늦추고 잘못된 방향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역사가 보여주는 해답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구조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삼권 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나눠서 어느 한 곳이 다른 곳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보 독점을 막고 시민이 권력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시민 참여, 이건 단순히 선거에 나가서 표를 던지는 걸 넘어서 정책 토론, 지역사회 활동,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온 데모크라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에 있다. 완벽한 정부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된 권력이 들어서면 그것을 교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방심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투표도 하고 의회도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견제장치는 무력화된 상태죠. 형식만 남은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린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민이 깨어 있어야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감시, 질문, 참여, 그리고 때로는 저항,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2.26 사건의 실패는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권력은 이상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권력이 자기 뜻대로 이상을 바꾸지 못하도록 막는 힘,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그 권력을 지켜보는 우리의 눈과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